간호직 공무원 합격은 전공에 강한 대방열림. 많은 합격생과 합격수기들로 증명합니다. 필기 고득점부터 면접까지 대방열림에서 제대로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방열림고시학원에서 간호관리학 강의를 하고 있는 오정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8급 간호직 시험을 위해서 이제 동기부여가 돼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저랑 앞으로 이제 3개월간 같이 기본 개념을 정리하시면서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우리 공무원 시험 그러면 총 몇 문제로 알고 계시죠? 네, 간호관리는 20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차를 한번 봐보세요. 목차를 보시면 간호관리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획, 그 다음에 조직, 인적자원 관리를 인사라고도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인사, 지휘, 통제 부분이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거의 한 17문제 정도 17, 18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챕터에서는 한 2, 3문제 정도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직과는 거의 이거는 학생들 국가고시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거고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기본적인 개념만 간단하게 파악하고 넘어갈 거고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간호 역사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고시 공부할 때 시험 많이 외웠고 했었죠. 그래서 한국사, 뭐 세계사, 뭐 나이팅게일 뭐 이런 거 공부했었잖아요. 근데 몇 년 전까지는 사실 한 문제 정도로 나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거의 공무원 시험에서는 간호 역사 부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공부하실 필요는 없는데 사실은 그건 출제자 마음인 거겠죠. 근데 거의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출제 경향을 먼저 살펴보시면 혹시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서울 보시는 분, 서울시. 네, 좋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지방이신 것 같은데요. 자, 서울시는 간호관리를 전공하는 교수님들이 이제 문제를 많이 내는 상태고요. 지방은 사실은 옛날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를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지만 지방은 지방별로 문제가 사실은 다 달랐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방이면 뭐 충청도 문제, 부산 문제, 경기도 문제 막 이렇게 나눠졌는데 14년 이후부터는 지방 문제가 거의 통합이 되고 있어서 서울과 지방 이렇게 나눠져서 문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문제가 또 특히 공개가 되지 그러니까 그전에는 또 공개가 되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시험 보시는 분들의 복원력을 동원하기도 하고요. 시험 끝나고 문제 혹시 생각나시는 분 있으면 좀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좀 우스개 이야기는 하지만 저희들도 직접 시험을 보러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5과목, 3과목 칠 동안에 저는 간호관리 한 과목만 거기서 이제 시험을 보는 경우가 오픈하지 않으면 보러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가서 하는 게 뭘까요? 일단 문제 흐름 보고 제가 가르친 내용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새로 출제된 문제가 있는지 뭐 그런 거를 보면서 외우기 정신없이 외워서 문제를 복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17년 이후에 그러니까 지방은 17년, 그다음에 서울은 18년 이후부터는 문제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문제를 오픈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방은 17년, 서울은 18년부터 문제를 공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문제가 공개되면 좋은 점이 뭘까요? 시험지하고 문제를 오픈을 해요. 그러면 문제가 비비 꼬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굉장히 심플하게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들로 출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간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거고요. 또 그때 근데 항상 오픈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때마다 그해 문제 그해 언제 시험 봅니다 라고 하면서 오픈 여부가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2년 출제 경향을 보시면 22년의 간호관리는요. 세종시에서 한번 시험을 봤었어요. 초반에. 그런데 세종시는 문제를 오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세종시까지 가서 시험을 푼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22년은 서울이
초에 한 번 또 뽑았었죠. 그래서 22년 뽑았고 2월에 서울 뽑았고 그 다음에 22년 4월에 지방을 뽑았고 22년 6월에 서울을 또 시험을 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대통령이 바뀌기 전에 공무원을 굉장히 많이 뽑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한간의 소문에는 우리 전공은 공부 안 해도 붙는다 라는 말이 돌았을 정도로 문제 변별력이 굉장히 낮았었습니다. 굉장히 조금만 공부하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기출문제만 풀어도 되겠구나. 그 다음에 요약집을 간단하게만 정리해서 요약된 책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공부하면 붙을 수 있겠구나. 또 워낙 많이 뽑다 보니까 점수가 높지 않아도 합격되는구나 라는 좀 쉬운 생각을 했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2022년 지방 문제, 그 다음에 2월달 서울시 문제는 굉장히 쉽게 출제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2022년 6월 서울시 문제를 보시면 너무 쉬웠기 때문에 6월달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동안 쉬운 문제를 계속 풀었기 때문에 굉장히 6월달이 문제가 좀 변별력이 있는 문제가 있으면서 기출문항을 읽어도 바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적인 게 필요한 상황들이 이루어지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간호관리 문제는요. 총 20문제에서 17문제 정도는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17문제를 다 맞으셔야 되겠죠. 쉬운 문제니까. 사실은 나머지 1에서 3문제 가지고 합격 당락 여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아까 문제를 오픈하면 문제가 어렵지 않고 간결한 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출제자들이 이 한 문제에서 3문제가 기출 문제가 아닌 새로운 문제들이 새로운 개념들이 막시 출제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법에서 또 문제가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문제가 출제되는 게 저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이왕이면 한 번이라도 들어본 멘트가 들어가 있는 문장들이 있어야 되고 수업 시간에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셨지 해야지 문제가 낯설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 보고 시험지 보고 제가 가르친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드디어 나왔네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물론 수업 시간 했고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라고 강의를 했지만 얘가 드디어 몇 년 만에 나왔네 뭐 이런 경우 문제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번에 서울시 문제들도 보면 새로운 문제들이 뭐 간트 차트, 터크만 모델, 그다음에 질관리 분석 도구인 산점도, 의사결정 나무, 그다음 팔로우십, 뭐 포커스 기록 이런 것들이 새롭게 나왔는데 여러분 기본서가 사실 생각보다 두껍지 않나요? 그쵸. 800페이지나 되는데 점점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 게 이 한 문제에서 3문제를 찾기 위해서 자꾸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새로운 개념들이 이미 기본서에 다 있었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쉽게 유추할 수 있었던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집, 요약집만 공부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올해 서울시 문제처럼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출제되거나 새로운 문제가 나와버리면 다 틀리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에 조금 충실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또 여러분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공무원 채용 인원수 준다고 발표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요약제 간략하게만 된 책 갖고 공부하기는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생각으로 앉아서 계실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 수업을 굉장히 충실하게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학원 교재를 보시면 지금 학원 교재가 한 40페이지 정도로 이제 정리된 거를 볼 수 있는데 기본 개념과 그 다음에 각각의 단원별로 단원별 문제, 챕터 문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기출 문제들이 이제 기출에서 다룬 기본 내용을 반드시 세분사항까지 썸머리해서 정리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책을 보시면
그 표라든가 이런 걸 한번 보시면 22년으로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출판사 책이 가장 최근 버전이 22년 책이거든요. 그래서 22년에서 출간된 출판사 책들을 정리를 다시 한 서너 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 업그레이드 내용을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꼼꼼히 공부하시면 될 거고, 최근에 어떤 한 문제도 나왔었는데 그것도 이미 수업 시간에 기본에서 다 다뤘던 내용이에요. 뭐 기출문제 한 가지 넣어가지고 다뤘던 내용인데 갑자기 새로운 멘트들로 정리된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이상하다. 이걸 본 적이 없는데, 이런 문장은 내가 본 적이 없는데, 그치만 이제 저는 가르치는 선생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쉽게 유추를 할 수 있었는데, 이런 문장은 없었는데, 친구들이 이런 걸 보면서 낯설어서 또 틀릴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집에 이제 출판사 책들을 막 정리를 하면서 찾았는데, 세상에 웬걸요. 22년 버전에서 책들, 문제들이 나온 거를 볼 수 있었다는 거죠. 6월 시험에. 그래서 이번에 업그레이드 하면서 22년 책으로 다 업그레이드 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리되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자, 처음 공부하는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건 뭘까요? 천천히 개념 정리하는 거. 그래서 물론 800페이지나 되는 많은 책이긴 내용을 다루긴 하지만 기본 내용을 반드시 메모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가 보시면 최근 7개년 책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22년 문제까지 이제 포함을 했는데 22년 세종시 문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오픈을 하지 않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픈된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렸고, 세종시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질문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이거 끝나면 또 기출문제 풀이반, 뭐 이런 진행을 단원별 문제 풀이반, 뭐 실전 모의고사반 운영을 할 겁니다. 그때는 제가 세종에 가서 시험 풀었다 그랬죠. 열심히 썸머리 외워서 1시간 동안 시험 끝나자마자 운동장에 앉아서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거를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면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중요 쟁점들이 무엇인지 파악하셔야 되고, 키포인트가 무엇인지, 출제 경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같은 올해도 서울시 2월달 서울과 6월달 서울시 문제에 똑같은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똑같은 문제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반복해서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강의는 일주일에 3시간 30분씩 총 12주로 진행을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유인물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유인물이 보통은 2가지가 나갑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강의와 관련된 유인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책에는 넣기는 너무 그 내용을 책에다 넣으면 책이 1000페이지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눈으로 보면 좋을 것들, 눈으로 보면 쉽게 이해하는 그림들을 다 유인물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중요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거고요. 가끔 가다 보면 유인물의 내용들이 그대로 또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 책은 어떻게 변할까요? 그 유인물의 내용을 책으로 옮겨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책이 점점 두꺼워지는 또 경향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되도록 유인물 수를 줄이려고 하는데, 저도 욕심이 있는지라 여러분들한테 이런 정보를 드리려고 하니까 유인물이 너무 많다라는 컴플레인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오시면 유인물이 2종류입니다. 강의 관련 유인물은 똑같이 또 나갈 거고요. 또 하나 뭐냐면, 오늘 3시간 반 이제 수업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배운 내용을 다음 시간에 제가 가로놓기 문제와 OX 문제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강의 시작 전 한 10분? 좀 빨리 오셔서 책 덮고, 그쵸?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OX 문제, 꼭 알아야 될 키포인트를 가로놓기로 할 거니까. 그래서 전날 배운 거를 반복 복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종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면 되고, 실강에 지금 인강에 참여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료방에 문제가 올려져 있을 거니까 수업 전에 다운받으셔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 사항이 있으실 건데요. 우리 실강을 현재 앉아서 듣고 계시는 선생님은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볼 수 있고요.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시면, 그렇죠? 진통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에 들어오시면
진실은 통한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통이라는 카페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글을 올리실 수 있고요. 또 동영상 수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인강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은 거기 옆에 질문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방에 올려주시면 댓글을 올리도록 저희가 빠른 시간에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올리실 때 주의사항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먼저 동일한 질문이 있는지 검색을 해보시고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하게 궁금한 내용들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같은 질문이 계속 올라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검색을 하시고 질문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수기 같은 데 보시면 간호관리는 문제 좀 장난을 많이 합니다. 비슷한 똑같은 내용인데 말장난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출문제에서 답까지 하나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딱 그 한 가지 문항을 딱 올리고 선생님 이게 옵니까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가 그 답과지항이 질문에 따라서 답이 O가 될 수도 있고 답이 X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올려주실 때는 문장 통째로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그렇죠? 타자 치기 싫어요. 그러면 사진 찍어서 캡처해서 올려주셔도 저희들은 언제든지 댓글을 올려드릴 거니까 한 문장만 올리지 마시고 문제 전체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와 관련된 기본 내용 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목차를 먼저 봐보세요. 4페이지 간호관리의 이해부터 전체적으로 9페이지 간호윤리까지 이제 챕터가 나눠지는데요. 지금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은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목차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야지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간호관리의 이해, 기획,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간호관리 과정이라는 게 챕터 2의 기획, 그 다음에 조직, 인사, 지휘, 통제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5가지예요. 이 5부분에서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데가 어딜까요, 여러분? 어딜까? 어디 부분일 것 같아요? 요즘에 사람들 많이 부족하죠, 우리 간호사. 그쵸? 사람을 중요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사 부분이 생각보다 문제가 많습니다. 인사 부분.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흐름 빈도가 출제 기출이 높은 게 통제예요. 통제가 보시면 6페이지 통제를 보면 예전에는 01 통제 2에 02 의료의 질관리에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의료기관 인증이 시작이 되면서 의료기관 인증 문제가 한참 나왔거든요. 그랬다가 얘가 지금 3주기가 들어가면서 약간 스탑하고 있고 그다음에 환자 안전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의 질관리에서도요. 예전에는 2번 봐보세요. QA와 TQM의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서비스 질관리에 대한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질관리의 분석 도구, 질간호와 질향상 과정 이 부분들이 또 강조가 되면서 통제 빈도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높은 게 기획입니다. 그래서 5가지 챕터 중에서 출제 빈도가 높다 그러면 기획, 그 다음에 인사, 통제 부분으로 보면 되고요. 이 셋 중에서 제일 빈도가 높은 거는 인사. 인사가 거의 20문제 중에서 4-5문제가 인사예요. 어떤 시험인지는, 몇 년도 시험인지는 모르겠는데 인사가 5문제, 통제가 5문제가 나와버렸어. 그럼 20문제에서 10문제가 이 두 챕터에서 다 나왔다는 거 그만큼 빈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중심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간호단위 관리 실제 부분은 사실은 이거는 공무원 시험보다는 국가고시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근데 공무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것가 뭐냐면 4번 감염관리요. 메르스 이후 그 다음에 또 코비드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감염관리 부분에 대한 것들이 거의 빠지지 않고 문제가 출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게 챕터 8 간호관리의 법적 측면입니다. 이 부분은 좀 시간을 걸려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할 거고요. 간호정보 시스템 거의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간호윤리 부분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갑자기 아까 한 문제에서 세 문제가 새로운 문제가 출제되는데 우리 기본 수업 시간에는 일단 17문제를 다 맞는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단원별 문제풀이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새로운 문제들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세 문제를 일단 맞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의 간호관리의 이해요. 자, 간호관리의 이해는 문제 출제 빈도는 딱 거의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문제가 쉬웠어요. 여러분들이 10년 이전만 공부를 했었어요. 거의 다 붙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2000년 이전에는 정말 문제가 말도 안 되게 쉬웠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꾸 공무원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경쟁률 세지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점점점 어려워졌던 경우도 있고요. 12년도에 서울시에서 여러분 몇 명 뽑은 줄 아세요? 12명 뽑았어요. 보통 평균은 한 50명, 40명 선에서 뽑는데 최근 3, 4년이 이상한 거였죠. 200명, 300명 뽑아댔으니까. 근데 12년도 12명 뽑았어요. 그러면 서울시 세 과목 보죠. 평균 점수 얼마였을까요? 합격자. 99.1이요. 한 문제 틀리고 그다음에 그때는 컴퓨터 가산 점수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가산 점수가 들어가서 99.1이 필기시험 통과 점수였다는 그만큼 경쟁률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은 또 생각할 때 그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선생님 서울이 쉬워요? 지방이 쉬워요?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틀려요. 뭐 일반적으로 서울이 조금 더 어려우긴 한데 어떤 때는 지방이 더 어려울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년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방이 굉장히 시험 문제가 쉬웠어요. 그러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이 거의 95점 막 이랬단 말이에요. 90점. 그러니까 어때요? 할만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좀 아쉬운 점수차로 떨어지셨던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나 조금만 하면 되겠네. 붙겠네. 라고 1년을 더 공부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년도 지방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1년을 더 공부했잖아요. 처음에는 한두 달만 공부하고 그냥 요약집 풀고 되네?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네 했는데 어렵게 나오니까 점수가 1년 공부했는데 점수가 15점 차이로 더 떨어지는 거예요. 1년 공부한 결과가 깡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에 충실하자.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간호와 관리의 개념을 보시면 12페이지 간호의 정의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처음 시작이니까 이렇게 써놓은 건데 우리 나이팅게일은 항상 환경을 강조했죠. 나이팅게일이 유명해진 이유가 크리미아 전쟁 때 나이팅게일이 군대 파견을 나가서 보니까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나이팅게일 여사가 제일 먼저 했던 게 환경 개선 업무부터 시작했죠. 급식 영양 바꾸고 침대 시트 깨끗하게 하고 공기 주고 환기하고 햇볕 쬐게 하고 뭐 이런 거 이렇게 했더니 군인들의 사망률이 확 줄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거 이거를 간호라고 정리를 했죠. 자, 리드야 홀은 돌봄이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니도모의 요소를 돌봄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돌봄의 간호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핸더슨은 14가지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인이 뭔가를 할 수 있는 힘, 의지, 지식 등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간호다라고 핸더슨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14가지,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14가지 행위. 그럼 우리 보통 간호사 할 때 맨날 하는 게 뭐죠? 바이탈하고 시트가 개인 위생 해주고 아이오 체크하고 청결 따주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14가지 행위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를 간호라고 이야기했고요. 로저스는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오렘은 대표적인 게 자가간호 이론을 펼쳤죠. 그래서 자가간호를 강조합니다. 환자가 자기 자가간호에 필요한 욕구를 도와주도록 하는 것을 간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로이는 뭐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7번입니다. 대한간호협회에서 이야기를 한 간호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개인, 가정,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간호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간호 대상이 개인, 가정, 지역사회.
그러면 건강회복, 질병예방, 건강유지, 증진. 그럼 여기 또 하나 없는 게 뭐죠? 우리 일반적으로 수업 시간에 제일 많이 들었던 거. 고통 예방이죠. 그죠? 그래서 건강회복, 질병예방, 건강유지, 증진, 뭐 고통 감소, 뭐 이런 것이 간호의 목적이 되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지식, 기력, 자원을 갖추도록 직접 도와주는 활동, 이게 간호행위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한간호협회는 이 두 줄로 간호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CN에서 간호에 대한 정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9번 보세요. 관리론적 관점은 첫 번째 줄 조직이라는 말을 동그라미 하세요. 조직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부분이다라고 합니다. 관리는 조직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안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내용에서는 꼭 기억해야 될 게 7번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제가 아무래도 수업 시간에 보면 동그라미 등을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그라미가 뭐냐면 가장 핵심 키워드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키워드를 잊지 말라고. 그렇죠? 또 문제에서 핵심을 찾아갈 때 그게 꼭 나오는 단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별표 많이 아니면 머스트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만큼 출제 빈도가 높고 꼭 나오는 문제다. 물론 옆에 정의를 보면 출제 연도수들이 나와 있긴 하는데 그래도 항상 나오는 문제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머스트로 갑니다. 그래서 표시들 다 구별하셔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관리의 정의는 좀 올드한 문제들로 사실은 예전에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면 돼. 얘가 한 번도 안 나왔다 그건 아니고 아마 기출문제는 한 12년도, 11년도부터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최근 7, 8년도 기준으로. 근데 그 전에 나왔던 문제들이죠. 관리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뭐 이렇게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자, 1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가장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뭐죠? 관리를 왜 할까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다. 그럼 그건 안 외워도 되겠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영향을 준다. 뭐 이끌어가는 과정이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여러분 8번은 별표로 가세요. 가장 일반적인 간호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맞죠? 다 공통으로 들어가죠. 자, 구성원의 조력과 자원을 활용해서 자, 기획, 조직, 인사가 인적 자원 관리입니다. 그래서 인사, 지휘, 통제. 자, 그래서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를 이거를 뭐라고 설명하냐 그러면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관리 과정.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과정이고, 그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서 유지하는 거. 이거를 관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9번에서 OM 동그라미 하세요. OM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는데, 이제 OM이 뭔지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사람이 있어야 되고, 물자가 있어야 되고, 기계가 있어야 되고, 자금 시장이 있어. 그래서 O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OM을 기억해야 되는 게 뒤에서 또 행정하고 차이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번 관리의 특성은 별표 많이 하세요. 최근에 문제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올드한 문제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문제를 보면요. 기출문제를 보면 여러분 10년 주기로 똑같은 답까지 문항이 또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나중에 풀다 보면 그냥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나온다 할 수는 없어요. 예전에 많이 나왔던 문제 해서 별표 하시면 됩니다. 자, 관리든 행정이든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조직이 있어야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조직 안의 구성원들, 인적 요소를 중요시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관리라고 하면 뭐죠? 구성원들의 노력에 의해서만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시험 틀린 문항은 항상 물적 요소를 중요시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아니에요. 사람을 중요시하고. 아까 관리는 왜 한다 그랬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목표 지향적, 그렇죠? 목표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자원의 기술적인 활용을 요구하고요.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 자, 이게 관리 과정이라고 그랬죠? 5가지가. 근데 동시에 기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은 뭐냐면 다시 한번 목차로 갑니다. 여러분 기획의 목차를 한번 봐볼까요?
기획의 목차를 보시면 그 서브 내용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볼까? 기획의 2회에 목표관리, 의사결정, 재무관리, 시간관리 써있죠. 굵은 글씨로. 그게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조직의 기능은 조직과 조직화, 조직구조, 조직구조 유형, 간호전달체계, 조직문화, 조직변화. 그쵸? 그 서브 개념들이 전부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적관리 기능은 확보, 개발, 유지관리가 기능이 되는 거고, 지휘의 기능은 리더십, 동기부여, 의사소통, 주장행동, 갈등관리, 스트레스관리, 인파워먼트, 조정과 협력 이런 부분들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고요. 공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적인 노력이죠. 구성원들이 펼치는 서비스 노력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특히 중요한 거는 1, 2, 3, 4, 5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정학파와 관리학파가 있습니다. 그럼 서로 자기네들이 더 우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행정이 더 우세하냐, 관리가 더 우세하냐, 이건 아니고 거의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대한 내용은 알 필요는 없는데, 자, 공행정이라고 하면, 자, 공행정과 사행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때는, 공행정은 나라에서 하는 정부기관 중심으로 하는 게 공행정입니다. 그렇지만 사행정은 정부기관이 아니겠죠. 그럼 관리로 가게 되면 병원 중심으로 각각의 개인 병원들, 종합병원 이런 병원 중심으로 가는 걸 사행정이라고 보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비정부기관이 사행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병원으로 보면, 의료 파트로 보면 병원들이 사행정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행정의 구성 요소 4P는 기억해 놓으실 필요 있습니다. 별표. 자, 4P, 사람이죠. 그 다음에 목적, 장소, 과정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4P는 기억을 하시되 관리의 특성하고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까 조직 내에서 이루어진다가 플레이스,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플레이스가 써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중요시되죠. 그렇기 때문에 person, 사람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소 아까 했고, 그 다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purpose, 목적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 그래서 process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P와 OM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OM을 아까 동그라미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서는요. 차이점, 15페이지에 차이점 있죠. 얘는 must로 갑니다. 자, 공통점은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목표를 관리든 행정이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료제적인 성격을 띈다. 여러분, 관료제가 뭐죠? 관료제를 나중에 또 관리 이론에서 공부를 하실 겁니다. 관료제를 이꼴 계층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층을 만드는 건데 우리 이런 조직 기구표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쵸? 이게 하나하나의 계층이에요. 얘도 계층이고 계층이고, 그래서 관리든 행정을 하려면 조직 기구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층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관료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중요시하죠. 현대사회로 올수록. 그래서 인적 요소가 중요하다. 이 세 가지는 보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는 차이점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물론 2004년, 2011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년 이전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2000년 이전에는. 그래서 가장 쉽게 문제는 뭐가 나왔냐면 행정과 관리의 차이점이 뭐냐? 지금은 문제가 사지선다죠. 서울과 지방이든. 근데 옛날은 서울이 오지선다고 지방이 사지선다고 막 그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앞에 굵은 글씨 있죠. 우리 굵은 글씨 한 번만 크게 읽어보실까요? 목표, 권력성, 독점성, 능률성, 법령에 의한 제약, 평등성. 제가 이렇게 읽어보라 그러면 크게 따라주세요. 그게 이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요. 그래서 이 5개를 물어보는 문제도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단답형으로.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고 행정과 관리를 섞어 놓고 행정은 무엇이고 관리의 목표는 무엇이다? 길게 콤마콤마 길어지는 특성들을 볼 수 있어요.
자, 행정은 여러분 나라에서 하는 공행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기관들. 그 다음에 관리는 병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외우기 쉬워요. 자, 목표요.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고 불분명하고 복잡한 특성을 지닌다. 왜 그럴까요?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익을 추구해야 되고 국민들의 레벨들이 경제적 레벨, 교육적 레벨 다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분명하고 복잡하게 나열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병원 관리를 보시면 분명하고 단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대요. 그렇죠? 그럼 병원이 제시하는 분명하고 단일한 목표는 뭘까요? 한 줄로 정의하라 그러면 뭐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겠지만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게 목표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고 단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권력성.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행정법들 바뀌잖아요. 나라법들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하는 걸 안 지키면 강제성이 있죠. 안 지키면 안 돼. 다 지켜야 되고요. 정치 권력들이 포함이 돼 있죠. 상대적으로 병원은 정치 권력하고 연결되지는 않죠. 여러분 독점성은 누가 많이 있어요? 나라에서 하는 거. 여러분 담배인상공사 한 군데밖에 없죠. 한국전력공사 한 군데밖에 없죠. 그러면 얘네들이 경쟁을 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여러분 한 개밖에 없어. 우리나라에서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경쟁성이 떨어진다고요. 독과점 공기업들이 그렇죠. 가스공사. 경쟁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관리는 어때요? 여러분 병원 이 구 안에 이 학원이 있는 구 안에도 병원들이 있고 요즘에 대형 병원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기죠. 그러면 거기 경쟁에서 떨어지게 되면 병원은 도태할 수밖에 망하는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성을 도모하고 능률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게 관리라고요. 또한 법령에 의한 제약을 많이 받는 거는 나라에서 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법령의 제한을 엄격히 받는다고요. 상대적으로 관리는 법령 제약하고는 조금 떨어지죠. 그다음에 나라에서 하는 거는 평등해야 되죠. 온 국민한테. 그렇기 때문에 법 앞에 평등한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관리는 평등성이 행정에 비해서 덜 강조된 개념. 쉽게 말하면 여러분 병원의 꼭대기층 VVIP룸 가면 요즘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2인실까지 보험 적용이 되니까 1인실, 2분실이 얼마인 줄 아세요? 1인실. 큰 빅5들 1인실. 거의 40만 원 넘어갑니다. 일반 병동의 1인실이야. 근데 환자들이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원을 하는데 방이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1인실 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세요. 환자 치료비보다 병실료가 더 나왔대요. 한 하루에 40만 원 이상이 되는 일주일 넘어가 봐. 그것만 200만 원 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고 여러분들 1등실이 그렇고 1인실이 그렇고 VVIP룸 가면 거기는 몇백만 원이거든요. 하루 사용료만.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는 서비스가 또 틀리게 되죠. 시설부터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평등성이 덜 강조된 개념이 관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식도 거기는 데코에서 나오잖아요. 더 틀리게 영양식이 나오는 걸 약간 차별을 하죠. 돈이 많이 낸 환자에게는 시설도 좋고 쾌적하고 그렇죠? 음식도 좋고 약간 차이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관리와 행정의 구분의 5개 항목 꼭 기억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리와 행정의 차이점은 멋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3번. 자, 관리 과정과 관리 기능인데, 자, 페이올, 귤릭, 토미, 길리스 이런 사람들 이름을 많이 들을 건데 이건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 페이올이라는 학자가 또 뒤에 관리 이론에서 나옵니다. 관리라는 말을 처음 제시한 사람이 페이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대적인 의미의 간호관리 관리 과정은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페이올이 한 거 보세요. 페이올은 어떻게 했죠? 큰 소리로. 그렇죠. 인사가 없고 지휘 대신에 조정이 들어갔죠. 페이올은요, 굉장히 오래된 시절의 고전학자예요. 그때는 고전적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빼버린 거죠. 그렇죠? 인적자원 관리를 빼버리고 대신 조정이 중요하다라고 들어갔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 5단계가 나옵니다.
그 다음 귤릭이라는 사람은 포스트 CORB, 그래서 기획조직인사 지휘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뒤에 G 다음부터 큰 소리로 조정, 보고, 예산. 현대적 의미의 메리노토미가 한 건데 기획조직인사 지휘 통제 나오는 거고, 길리스라는 사람은 데이터 콜렉션이 앞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별로 정리, 이 순서는 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관리 기능입니다. 옆에 보세요.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왔고, 올해 서울과 지방 돌아가면서 문제가 나온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에 항상 나오는 개념 정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각의 챕터별로 들어가면 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들이 항상 들어가게 돼 있어요. 간호관리는요, 개념이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기획의 개념이 뭐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무엇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그죠? 우리가 기획안을 써라 라고 한다 그러면 뭘 써요? 조직의 목표가 무엇이고 이걸 누가 할 거고 언제 어떻게 시행할 건지 육가 원칙을 쓰고 하는 거죠. 그거를 사전에, 사후에 만든 게 기획안이 아니죠. 기획안은 뭔가를 행동하기 위한 사전의 기획 내용을 적는 거기 때문에 사전의 행동 방향을 정한다. 그 다음에 기획은 가장 핵심이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설정이 키포인트예요. 뭔가 정하는 것이에요. 조직의 목표를 정한다, 목적을 정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정하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선택하는 거. 성과 결과 측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이 아까 우리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기능이 여기에 들어가죠. 계층화, 의사결정, 재무관리, 시간관리. 지금은 이걸 외우면 머리 아프죠? 그쵸? 근데 하다 보면 다 외워집니다. 보시면 돼요. 다음에 조직 보세요. 조직에 대한 정의는, 자, 기획에서 뭔가 설정을 했어요. 그럼 그거를 어떤 프레임워크, 어떤 틀을 만드는 게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자원을 조정 본배, 정책 절차를 정하고 직무가 무엇인지 기술하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자격을 정하는 거. 그 다음에 보시면 되겠고, 특히 리을번. 자, 직무 내용을 편성하고 직무 수행과 관련된 권한 책임을 정하고, 그렇죠? 조직 구조, 기구표가 만들어지는 게 조직입니다. 그럼 제일 마지막은 기능이라고 그랬죠? 조직 부분의 기능은 뭐냐? 그러면 조직과 조직 구조, 조직 문화, 조직 변화. 그 다음에 인적 자원 관리 기능입니다. 자, 사람을 조달하고 유지하고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직무관리. 자, 직무관리는, 자, 좀 거기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거를 조직 기능으로 옮기세요. 직무관리 부분을 조직 기능으로 옮기십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그러니까 직무를 설계하고 만드는 게 직무관리거든요. 그런데 그 직무에 포커스를 두면 조직이었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면 인적자원 관리에 나눴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간호관리 책들이 직무관리는 전부 또 조직으로 옮겨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직 기능의 미음에 조직화, 조직 구조, 조직 문화, 조직 변화, 직무 관리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인적자원 관리에는 직무 관리를 빼세요. 확보, 개발, 보상, 유지, 그 다음에 노사협상 이런 게 들어가게 됩니다. 지휘는 항상 들어가는 말이 리더십, 동기부여 이게 항상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십, 동기부여, 집단관리, 의사소통, 주장행동 그 뒤는 다 전부 지휘 기능에 속하는 거고요. 통제는 지휘 기획에서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할 거다, 예산을 얼마를 쓸 거다라고 하면 실행을 할 거잖아요. 그럼 기획에서 만든 대로 수행을 했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 성과나 결과의 표준을 정하고 업무 성과나 결과를 설정된 목표와 비교해서 잘 했는지 실행 계획을 정하는 것을 통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간호서비스 질관리 훈육, 그 디귿은 전부 통제 기능에 속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유인물 잠깐만 보세요. 자, 5가지 주요 관리 기능을 책에는 이런 그림 형태로 되어 있죠. 지금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 그림의 형태로 들어가면서 그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특히 통제에서요.
밑에 제일 밑에 땡 보세요. 향상을 위해 실행 계획을 개발한다. 이거를 주고 여러분들 문제를 딱 내면 여러분들 대부분 어떻게 답을 하시냐면 기획으로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아니에요. 통지입니다. 그래서 향상 앞에다가 조금 더 명확하게 쓴다면 실행 성과 향상을 위해 실행 성과 네 글자만 쓰세요. 그래서 실행 성과 향상을 위해 실행 계획을 개발하는 거는 기획 아니에요. 여러분들 통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생산성, 효과성, 효율성입니다.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자, 생산성의 정의를 먼저 보면 우리 조직의 목표는 생산성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최소 자원을 투입해서 목표를 최대한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생산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표에 보시면 투입분의 산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투입분의 산출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보세요.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네, 산출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쵸?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을 다시 하면은, 자, 뭐가 될까? 밑에는 뭐가 들어갈까? 자, 개인이나 조직이 수행한 업무의 양과 질이죠. 자, 업무의 양과 질이 뭐예요? 목표인 거죠. 그쵸? 그러면 수행한 업무의 양과 질, 그걸 여기다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투입이 뭐죠? 자원 활용 정도를 잘 했느냐는 거죠. 자원 활용 정도를 고려해서 개인이나 조직이 수행한 업무의 양과 질을 따지는 게 생산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두 번 동그라미 2번을 이렇게 분모로 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릴게. 환자가 40명이고 병원에 간호사가 4명이야. 간호사 4명이 환자 40명을 보는 거야. 그러면 이게 A그룹이야. 그런데 여기는 환자 30명을 환자 30명을 간호사가 2명이 봐. 그러면 이게 B그룹이에요. 자, 생산성은 누가 더 높을까? 조직에서 봤을 때. 그렇죠. 자, 간호사 4명이 40명을 보니까 1인당 몇 명 보는 거야? 10명. 여기는 1인당? 그렇죠. 우리는 이걸 좋아하겠지. 그쵸? 근데 조직은 생산성을 따지면 자원 활용 정도를 고려해서 업무의 양과 질이 높아야 생산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그룹을 조직에서는 좋아한다라는 거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 별표 하세요. 별표는 실제 기출 나왔던 거예요. 옛날 문제로. 여기에는 기출 나왔던 소리 없죠? 아주 오래된 전에 나왔던 거예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 자, 투입량이 동일하면 어때요? 산출을 높이게 되면 생산성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산출량은 동일해. 그죠? 그럼 투입을 적게 하면 생산성이 올라가겠죠. 쉽게 외울 수 있는 거죠. 이해되는 문제죠. 이런 문제도 나왔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뭐스 들어갑니다. 생산성의 두 지표가 효과성, 효율성을 따지는 건데요. 자, 상호 보완적 동그라미요. 이게 갑자기 서울시 2019년 문제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2000년 이전의 문제에 똑같은 닫가지 문항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틀린 문항은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지금 상호 보완적이라고 외웠었잖아요. 근데 틀린 문항은 상호 대체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틀린 문항이에요.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보완하는 개념인 거라는 거. 그래서 19년도 서울시 문제를 보면서 아니 이런 문제가 그죠? 막 찾아봤어요. 왜 이 문제 봤거든. 책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미 기출에 나왔던 거거든요. 봤더니 10년 전 문제에 이 문항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자,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성만 따지는 것도 아니고 효율성만 따지는 것도 아니고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포괄하고 있는 개념을 생산성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가지 지표가 효과성이냐 효율성이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18페이지 넘겨보세요. 효과성, 효율성의 특징이 있죠. 그 표. 그거를 머스트로 갑니다. 이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다시 17페이지로 와서 효과성은요. 아웃풋과 관련되는 게 효과성이에요. 효과, 그쵸?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웃풋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웃풋이 뭐냐고요? 조직의 목적이 달성되는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디귿번 목적을 강조하고 가치 추구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효율은 자원을 최소한으로 활용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했느냐라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자원 이용과 관련된 수단과 관련된 개념을 효율성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흐름 보시면 되는데 실제 문제는 동그라미 3번 머스트입니다. 효과성과 효율성을 구별하는 문제 이걸 정리해 놓고 효과성은 뭐뭐뭐이고 효율성은 뭐뭐뭐이다 이렇게 문제들이 나갑니다. 자, 효과성은 목표와 아웃풋과 관련되는 것이에요. 조직의 목표. 자, 일 자체가 올바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옳은 일을 하는 거를 효과성이라고 보고요. 목적 달성되는 정도, 그 다음에 대외지향적 개념이죠. 질을 측정하는 거, 목적과 관련되어 있고 장기적인 거고, 그 다음에 결과를 측정하는 거고, 결과를 극대화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 마지막 땡도 시험 문제 나왔었죠. 목적 달성을 얼마나 했는지 의미하는 동태적, 사회적, 목적적, 가치적인 개념을 효과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적으로는 효율성은 아까 효과성이 일 자체가 옳은 일이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효율성은 일을 올바르게 수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수행과 관련되는 게 효율성. 그 다음에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 항상 투입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자, 업적의 질에 대한 측정치 그러면 효과예요.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이 들어있어? 기술 수행이란 말이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이에요. 그래서 대내지향적 수단 관련되는 거고 최소한의 자원으로 목적 달성 정도를 보는 거고 수단을 측정한다. 그래서 정태적, 경제적, 수단적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성과 효율성의 차이는 여기 표에서 다 나올 거니까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머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거는 제가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 할 때 많이 쓰는 문제 패턴입니다. 자, 여러분 효과성은 뭐예요? 목적을 달성했느냐, 그쵸? 그 다음에 효율성은 자원을 잘 이용했느냐죠. 그러면 자, 제일 좋은 거 고효율성, 고효과성 봐보세요. 자, 조직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 목적 달성 동조죠. 그러니까 올바른 목표를 추구했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적절히 사용한 게 고효율, 고효과죠. 그럼 상대적으로 저효율, 저효과 보세요. 저효과니까 목적 달성 못한 거죠. 그렇죠? 자원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거야. 그럼 위로 올라가 보세요. 고효과야. 올바른 목표 추구했죠. 근데 저효율이기 때문에 자원을 낭비한 거죠. 또 하나 상대적으로 밑에 오면 저효과성,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 근데 고효율은 너무나 적절하지, 그러니까 자원을 고효율이니까 잘 이용한 거죠. 자원을 잘 이용했는데 목표 달성은 못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잘 푸세요. 근데 예를 주면 헷갈립니다. 결과 봐보세요. 자, 고효율성, 고효과성. 자, 조직이 물건을 만들었을 때 고효과라는 건 목표를 달성한 거니까 고객이 물건을 사는 거죠. 그쵸? 그러면 고효율은 자원을 잘 쓴 거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가격과 질적인 측면에서 사고 싶어 하는 제품. 그러니까 고객이 사고 싶다라는 거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한 거야. 근데 가격도 적절해. 그럼 고객이 훨씬 더 잘 쉽게 구입할 수 있겠죠. 그게 고효율성, 고효과성입니다. 그러면 자, 다시 반대로 내려오세요. 저효율성, 저효과성은 저효과니까 고객이 사고 싶어해요? 싶어하지 않아요? 싶어하지 않죠? 근데 저효율성이야. 질도 너무 낮다라는 거. 그러니까 질이 너무 낮아서 고객이 사용하고 싶지 않은 거를 저효율성, 저효과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위로 올라갑니다. 고효과성이야. 그럼 고객이 사고 싶어 하지. 그죠? 근데 저효율성, 가격이 너무 비싸.
그쵸? 자원을 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비싼 제품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보세요. 고효율성, 저효과성을 보면 저효과니까 고객이 사고 싶어 하지 않죠. 근데 고효율이에 그럼 뭐예요? 질이 너무 높아. 그쵸? 그러니까 고객이 사고 싶지 않죠. 그래서 그 결과를 주고 시험 문제를 내면 한 반 이상이 틀려요. 그쵸? 근데 얘가 나올 법도 한데 얘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현재 나오고 있는 거는 효과성과 효율성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나 하세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선생님, 지금 보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효율성하고 생산성하고 개념이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생산성하고 효율성을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럴 때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나올 수 있죠. 근데 장난합니다. 생산성하고 효율성은 절대 비교하는 문제 안 나와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다? 생산성은 효과성과 효율성 두 가지 개념이 다 포함된 내용이 생산성인 거다. 그쵸? 시험 문제는 효과성과 효율성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뭐가 나온다? 동그라미 3번. 그쵸? 아까 머스트. 그쵸? 그래서 그거는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간호관리의 특성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